네, 안녕하세요. 한경테나시아 김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그 진행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맡게 됐고요. 앞서 제 소개보다는 여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단은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게임회사의 펄어비스의 함영철 실장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투자 배급 회사죠. 뉴 아이디의 박준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책도 많이 내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아이돌 전문가이시고요. 박기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콘텐츠 시대로서 한류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열풍을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BTS를 비롯해서 K-팝은 이미 세계적인 뭐 고유 명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게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뭐 콘텐츠들도 많고 해서 이 대표분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일단 그 오늘 주제에 맞게끔 그 한류의 열풍을 불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흥행 요소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해서 일단 패널들을 모시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박영철 실장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검은 사막이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은 사막이 한국에서 개발돼서 세계로 지금 150개국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검은 사막 다 들어보셨죠? 네. 처음에 한국에서 그 개발 준비한 거는 2010년부터였고, 한국에서 처음 런칭한 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픈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권역별로 오픈해서 일본, 러시아, 북유럽,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런칭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각 권역별로 집중하다 보니 이제 그 지역에서 마케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런칭에 집중하면서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두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작년에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아마 검은 사막 모바일이 나왔고, 이번에 콘솔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콘솔이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제 기기를 의미하는데, 여기까지 오픈하게 되니까 어떤 통합된 브랜드로 이제 글로벌에서 좀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고,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게임이 되었고, 아마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 중에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유통사죠. 뉴 아이디의 박준경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일단 뭐 길게 드릴 것 같진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그 다음에 뭐 뉴 아이디에서 일단 뭐 초창기에 준비했던 뭐 부산행 영화 흥행도 했었고, 그래서 간략하게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뭐 이렇다라는 거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지금 한국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원천 IP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로부터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그런 걸로 재탄생하는 그런 IP 강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얘기하는 글로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그 시장에 진출하거나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하거나 그들의 흐름을 좀 주도적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북미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서 흥행적으로나 팬덤적으로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영화는 이런 게임이나 뭐 이런 케이팝 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흐름을 형성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몇몇의 정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감독들과 그다음에 어떤 팬덤을 가진 장르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나갔던 그런 몇몇의 영화들의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걸 시작으로 이제 글로벌의 입지는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더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그 제작하거나 이제 투자를 할 때 시나리오를 이제 접해보거나 아니면 이 영화는 뭔가 그 투자의 가치가 있다 한다는 뭐 기준이 따로 계신가요? 그 재미라는 게 굉장히 그 취향을 타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만 영화라고 해서 누가 다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흥행에 저조했다고 해서 어떤 팬덤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 투자사 직원들도 참 의견이 이제 제각각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는 어떤 결과물은 없고 영화는 또 만드는 사이에 너무 어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를 처음에 리뷰하는 우리의 그 멤버들이 일단 강력한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발견하느냐 그리고 또 우려점들을 우리가 그럼 어떤 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영화 보시는 관객분들하고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얼마나 몰입감 있게 끝까지 쉬었다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재밌는 뭐 다 재밌는 건 다 재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직원 전체가 다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아이돌 대한민국의 국내 유일무이한 아이돌 전문가이신 그 박희아 작가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아이돌 하면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있는 뭐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한민국 아이돌 하면 그 특수성이라는 게 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특수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음악이 음악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게 아마 K-팝의 특성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이 음악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말 안에서도 두 갈래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의 장르적인 형식의 틀을 깼다는 게 K-팝의 첫 번째 특징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만 쓰이던 이제 필름의 개념, 그리고 뭐 게임에서 쓰이던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개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일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무용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많은 것들이 융합되는 예술적인 그 융합 지점으로서의 K-팝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작가님한테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1년에 그 아이돌들이 데뷔하는 그룹들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팀들이 중에서 가까이에서 아마 글을 쓰시면서 지켜봤을 텐데 그때 그 좀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BTS가 나왔다든지 뭐 블랙핑크에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근데 실제로 연습생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외모라던가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갈고 닦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이 연습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BTS와 블랙핑크 같은 팀들이 또 레드벨벳 같은 팀들이 탄생하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서사들이 사실 예전
예전 같았으면은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았을 텐데 2017년을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이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조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게임처럼 예를 들어서 게임처럼 플레이어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식의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는지까지 시청자들 그리고 나가서 대중들이 이제 모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 또 장단점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K-팝 산업 만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단순히 팬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이상으로 또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거는 블랙핑크나 BTS 같은 팀을 탄생시키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K-팝 산업 관련자들이 또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됐다는 점이 좀 지금 현재로서의 포인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게임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지금 그 검은 사막은 그 초창기 때부터 그 소수 정예 인원이 모여서 개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개발 단계에서 많은 의견 차이나 충돌이 있을 것도 같고 또 개발하면서 검은 사막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고 그다음에 150개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이런 거를 혹시 상상을 하셨는지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그 말씀 주셨잖아요. 게임이라는 산업이 사실 그 검은 사막 규모로 올라오면은 그 런칭할 때 거의 80명이었거든요. 개발 인원이 80명이라는 그 다양한 직군, 그러니까 뭐 기획자, 아트,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게임을 테스트하는 QA,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당시 다음에서 검은 사막을 이제 그 서비스하던 담당자였는데 PM이었는데 이 게임을 그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PM, 그다음에 마케터, 운영자, 뭐 여러 직군들이 정말 달라붙어서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일 때는 그러니까 총괄 PD가 정말 의지를 갖고 여러 사람들의 의뢰음을 때로는 수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하면서 잘 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 검은 사막이 그 펄어비스를 창업했던 그 창업한 김대일 의장님, 그 당시 PD였고 지금도 PD지만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제 잘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게 가장 큰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말씀 주신 게 이제 그 글로벌 성공한 이유 이제 뭐 얘기 주셨는데 그 게임이 영화나 음악과 약간은 다른 점이 그 영화는 뭔가 좀 인종의 한계나 언어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그걸 극복하고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영화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게임은 그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는 거라 그 어떤 이런 기술력과 그 그래픽과 이런 액션감 이런 것들은 글로벌 유저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키워드가 있고 여기에서 그 뭐 이런 어떤 퀄리티, 전체적인 퀄리티 면에서 정말 그 사실 우리가 그 게임 안에서는 굳이 종족의 구분이나 뭐 인종의 구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제 회사의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겠지만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 게임에 아마 세계에서 좀 먹히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은 사막을 이제 개발하고 하셨을 때 그 초창기 때 그 스토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 그 스토리를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은 사막이 배경이 중세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 중세 판타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 세계에서 가장 먹힐 만한 키워드, 그러니까 가장 그 먹힐 수 있는 어떤 배경, 그 시대상으로 이제 그걸 선택한 거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내려간 거는 사실 그 뭐 이야기라는 게 어느 정도 뭐 대립도 있고 반목도 있고 어떤 성장한 스토리 게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성장이 나가면서 그런 성취감도 맛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검은 사막이라는 세계 담아내서 오리지널리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요소들을 이제 그 엮어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성장 이야기도 엮어주면서 이게 우리만의 또 이야기에 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준경 대표님한테 또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영화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니까 그 제작을 할 때 요즘 보면 그 뭐 감독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작가분들이 어떤 기존적인 자료를 갖고 이제 선택을 하고 제작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작가나 감독님들은 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또 그 기준 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 그 영화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어떤 이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만들어서 뭔가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뭐 물론 그 고유의 작품 세계가 있고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작품으로 충분히 설명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생길 때는 기존의 시장에서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해서 굉장히 큰 회사들의 이제 어떤 배급사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굉장히 작은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희한테 그런 어떤 스타 파워가 있는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작가님 뭐 이렇게 영화 쪽에서는 뭐 연출자를 조금 더 연출자들이 더 스타 연출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인 감독님들하고 작업할 기회나 신진 제작사랑 작업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때의 기준은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뭐 신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시나리오를 직접 썼다든지 기획했는데 그거 자체가 뭐 다른 편견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재밌었느냐 정말 많은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되게 강력하게 밀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 똑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나리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갑자기 번뜩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영화를 제작하고 이제 배급하고 그다음에 상영이 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유통에 대한 그러니까 영화 컨텐츠가 제작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급사에 통해서 넘어가고 또 상영이 되고 그에 대한 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부터 관객을 만날 때까지 어떤 과정을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그 저희 같이 이제 저희는 뭐 기획과 제작과 투자와 뭐 세일즈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많은 좋은 제작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몇 줄짜리 아이디어 뭐 시놉시스 상태에서 저희랑 같이 개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독님과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감독님이 굉장히 저희가 잠재력이 보이는 감독님의 일단은 그 작품의 차기작 이런 식으로 계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초반에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정말 배우 캐스팅까지 다 패키징이 된 상태에서 저희랑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떤 순간은 저희 같은 회사랑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지만 가능한 이제 저희랑 초반부터 만났을 때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얘기하고 그 아이템들이 개발 단계면 저희가 개발비 투자를 해서 뭐 언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를 착수하자라고 한다든지 메인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같이 제작사랑 상의해서 이제 영화의 촬영 스케줄이라든지 촬영하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가면서 촬영 같이 잘 서포트를 하고요. 영화 촬영이 끝나게 되면은 편집을 거쳐서 역시 배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어떤 시기에 어떤 작품들 사이에서 개봉할 것인가 하는 날짜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말 그걸 그 날짜를 위해 최적화된 마케팅을 하고 해외 세일즈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관객들 국내외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박계 작가님한테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는 팬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시각으로 봤었을 때 어떤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외 K-팝 팬들이 열광하는 그 안에 그 포인트가 있는지, 예, 거기에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해외 K-팝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에 열광하는 것보다 한국 팬들이 이미 이 안에서 발굴해 놓은 서사에 열광한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그리고 이 한국 팬들이 발굴을 해 놓은 서사 안에서 이제 그 한국 팬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그 연습생을 택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제 뭐 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 글이나 이런 걸 써놓으면은 해외 팬들은 그거를 영어로 옮기거나 자국의 언어로 옮겨서 그것들을 소비하는 형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K-팝 팬들이, 한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습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K-팝 스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습생 시스템이 공개되면서부터 이제 나타난 변화들이 있다면, 이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지막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만 예를 들어도 방탄소년단의 서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방탄소년단의 멋진 결과물 자체에 이제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후에 이제 나와 있던 그 컨텐츠들을 하나씩 훑어보면서, 그걸 이제 번역된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제 그 팀에 빠지게 되고 한국 팬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K-팝이라는 것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 설명을 잘 해줄 줄 몰랐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되게 전문가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돌이 이제 많이 그 팀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뭐 혹시 이런 것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풍토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는 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산업 내에서의 네네네. 말씀하시는 산업 거죠. 내에서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처음에 기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좀 쭉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아이돌들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에서 굉장히 특수한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10대가 저기 전부터 연습생 생활을 겪으면서 쭉 자라오는 이 연습생들, 그리고 K-팝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의 일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서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리고 잘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이제 전문가를 좀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도 사실 그런 전문가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지금쯤에서는 뭔가 계획적으로라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박준경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제작사 입장에서 뭐 그 감독이나 배우의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 영화, 그러니까 컨텐츠가 분명히 있어서 주변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예, 주목을 받고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갖고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힘이 무엇인지. 어차피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스타 감독이나 스타 배우의 파워를 활용하는 것은, 그런 수 있는 사례는 되게 지금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눈에 띄는 거는 어차피 작품 자체의 재미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어떤 영화가 다른 외국인 관객을 만난다는 거는 헐리우드 영화도 있고 친숙한 자국 영화도 있는데 외국 영화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허들이 있는 선택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해서 외국 영화를 보는 이유에는 굉장히 새로운 재미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재미는 그냥 한국에 이제 우리가 로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국경을 넘어서 많은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역시나 보편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크함이라든지 보편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조화로움이 한국에서 뭐 그 브랜드 파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영화의 본질적인 장점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단초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 맞는 각 나라에 맞는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역시 로컬의 합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나라의 관객을 이해하면서 그 나라에 최적화된 또 마케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이 그 보시기에 감독이나 배우가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뭔가 작품성으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그 배우들도 이제 관객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그러지 않은 배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되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이 잘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신지. 근데 네. 그 어떤 유명세라는 것이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나 그 캐릭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고 또 감독의 연출력이 또 어떤 배우의 연기력을 끌어내는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화롭지 않으면 사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관객들로부터 맴받는 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인 힘으로 승부한다는 것이 참 말이 쉽지 그런 거 되게 어렵고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지 한국에서 한국 영화가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외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눈에 띄는 걸 받으려면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주목을 받고 기대치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토양이 없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어떤 성공한 IP가 뭐 예를 들면 부산행이 있어서 어떤 한국에서 만드는 좀비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든지 어떤 브랜드를 가진 감독이 차기작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배우들을 소개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회들과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뭐 그런 새로운 감독이나 새로운 배우들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태양의 후예 이제 그 발표회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이 이 기준으로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의미로는 중국에서 일단 투자를 받아서 사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제작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드라마가 이 기점으로 사전 제작이라는 게 아마 이제 풍토가 좀 자리가 잡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사전 제작이라 하고 투자를 먼저 받으셨으니 뭔가 인기가 없거나 시청률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또 안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우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드라마 제작 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영화 그러니까 배급사죠. 그 조직과 또 해외 세일즈 조직 이렇게 해서 TFT를 짜서 저희가
우리 이거 시놉시스 너무 괜찮은데 드라마 처음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뛰어들었던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저희 처음에 시놉시스를 이제 봤는데 저 여사님께서 일부러 아마 어떤 작가가 쓴 시놉시스인지 얘기 안 해주시고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했는데 뭐 드라마 처음이니까 근데 너무 시놉시스 너무 좋은데 작가가 인지도가 없으면은 방송 편성 안 된다는데요. 뭐 거의 이제 이런 수준의 이제 대화가 이어졌게 그렇게 시작한 건데 사실 그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 기간이 있었고 또 그랬는데 그 동안에 굉장히 투자를 받기가 힘들었고 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 시장의 구조가 그 태양의 후예 정도의 그렇게 지금은 뭐 회당 뭐 10억 뭐 이런 드라마들이 얘기를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시장사에서 절대로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TV에서 어떤 블록버스터를 볼 수 있기보다는 굉장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드라마들 되게 많이 보게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 드라마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구조는 굉장히 수익 구조가 안 나는데 어려운 예산의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가 너무 대본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그 전에 중국하고 합자 회사를 하나 중국에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기획하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사전 심의와 또 이제 한국 드라마가 그쪽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이제 사전 제작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흐름들을 좀 일찍 파악을 하고 이게 사전 세일즈를 통해서 이제 이런 펀딩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권을 이제 미리 팔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개척해 보자. 마침 중국에서는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뭐 별에서 온 그대 이전에는 그 배우들을 알지 못하는 드라마가 좋은 대본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한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 회사들을 아이치에 이렇게 피칭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그땐 캐스팅도 심지어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전 회차에 대한 그 세일즈를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1회 방송하기 전에 이제 어떤 정도의 대부분의 제작비를 회수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전 제작이라고 하는 게 드라마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방식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주로 제공을 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사전 제작 방식이 가장 저희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었고 오히려 드라마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진들이 이제 힘들어했던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결된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이걸 안정되게 만들었었고 뭐 매 회차 저희 작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선투자를 받은 거에 대한 거 이상으로 또 중국의 파트너들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드라마여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중국 시장의 변화가 커지면서 사전 제작을 필두로 만들어졌던 많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 팔로는 막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철 시장님한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게임이 지금 뭐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뭔가 초기화돼서 뭔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국내에서도 흥행도 일으키고 하기에는 사실 뭐 대형 회사들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든 현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단 각 나라마다 뭐 150개국의 나라에 뭐 진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한 번에 150개 나라에 진출하진 않았을 것이고 네. 처음에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동남아 시장이든 뭔가 그 원점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검은 사막을 개발하시고 나서서 첫 이제 어떤 국가를 선택하거나 하셨을 때 주로 이렇게 주목했던 국가들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을까요? 게임이 영화랑 약간 다른 점이 영화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서비스하면 끝이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오픈하고도 이제 그 MMORPG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로 이제 바꿔 나가고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인데
아무래도 당연히 한국에 있는 개발사가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고, 근데 처음에 오픈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게이머 분들이 게임을 즐기고 많은 피드백을 줄 텐데 이거를 게임에 반영하자니 당연히 처음엔 한국이 맞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그 전체 인원 80명과 뭐 마케팅을 다 포함하면 거의 100명 넘어가는 인원들이 처음에 해외 국가에 먼저 런칭한다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에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계약 순이나 여러 가지 그 고려해서 이제 런칭을 했던 거였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그 다음에 대만, 일본 순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앞두고 있고요. 그 한국, 대만, 일본 순은 정했던 이유가 대만이 그래도 좀 한국 게이머와 비슷한 성향.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다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미국의 서버를 두고 유럽의 서버를 두고 굉장히 커버해야 될 국가가 많으니까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태국, 동남아 이렇게 선택한 거였고, 아마 그렇게 진출한 그러니까 그 방식은 이제 그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국가와 그 지역에 초점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천적인 컨텐츠 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 힘이 결국 있어야 사실 한국에도 먹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먹힐 수 있는 거고 일본에도 먹힐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그 지금 이제 대형 게임사 외에는 진출하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지금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힘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어떤 잣대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제 그 오리지널리티,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퀄리티, 두 개라 보여지는데, 둘 다 괜찮으면 이제 둘 다 좋으면 아마 대작 게임을 이제 그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리지널리티는 괜찮은데 퀄리티가 좀 떨어져. 그럼 이제 매니아 게임, 뭐 인디 영화 같은 느낌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떨어지는데 뭐 퀄리티는 괜찮아. 그럼 퀄리티는 그냥 나쁘지 않아. 이면 양산형 게임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둘 다 안 좋아?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기사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치면은 결국은 그 두 가지를 잡아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뭐 한국부터 이제 권역별로 나갔던 게 이제 검은 사막이었고, 지금 신작 준비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는 좀 학습이 돼서 한국 나간 다음에 바로 글로벌 나갈까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학습도 되었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글로벌 연결된 게 훨씬 더 빨라져가지고, 뭐 넷플릭스 위쳐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자마자 바로 몇 시간 뒤에 한국의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이제는. 예. 뭐 블리자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한국에도 그 커뮤니티 기사가 올라오고, 거의 제가 봤을 때 뭐 인터넷 시대라는 말이 사실 과거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 여론이 다니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정말 권역별로 집중 하나하나 하는 것도 이제 힘들기도 하면서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일단은 학습 효과를 지금 많이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검은 사막 이외에 또 다르게 개발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기작이 있으십니까? 네, 차기작 지금 뭐 사정 준비해서 한쪽은 지금 그 베타 테스터 모집 지금 시작 섀도우 아레나라고 그건 이제 발표했고, 나머지 3종은 지스타에서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도 글로벌로 잡아야 되고 오리지널리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지스타 부산에서 치르는 거랑 뭐 부산 이제 그 경상도랑 이제 그 서울 지역 유저분들 많이 못 오지만 그 행사 자체를 지금 글로벌 스트리밍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그 포르쉐가 그 전기차를 발표하면서 했던 방식이 베이징이랑 캐나다랑 그 베를린에서 동시로 발표하더라고요. 글로벌 스트리밍 한 번에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보아오면서 와, 이제는 정말 그 뭔가 세계를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 작가가 필요하고 뭐 감독님이 필요하고 기타 뭐 조명 뭐 음향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그 게임을 개발을 할 때는 스태프들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정말 그 코딩해서 열심히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래머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아트 분들, 그 다음에 기획자분들, 그 다음에 게임을 테스트해야 되는 QA 분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까 이런 고민하는 이제 PM과 마케터,
그 다음에 게임이 결국 서비스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처럼 한 번 공개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자분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CS분들도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기반을 다지는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러시아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서버를 저희가 사다가 거기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쪽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직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또 최근에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 회사가 이제 800명이 입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저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게임이나 영화나 굉장히 디테일한 퀄리티에 이제 많이들 그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영화 조커에서 그 뭐죠? 내 죽음이 삶보다 가치 있기를 번역한 거 요거 하나로 굉장히 또 꽂혀서 이제 이게 원문이 뭐였을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런 세상인데, 게임이 오픈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 칠 때 뭔가 저희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뭔가 잠깐 그냥 뭐 흔해 보이는, 예를 들어 기획을 했다 치면은 또 유저분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구성원이 그 다양한 직군이 그 우리 게임의 어떤 퀄리티와 오리지널티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정말 되게 힘들면서 고난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기아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BTS는 뭐 전세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번에 나온 그 X1이라든지 뭐 그 전에 이제 JBJ 뭐 여러 팀들이 방송을 통해서 모였다가 그다음에 다시 개인적인 해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네. 그 아이돌들이 이제 개인적인 뭐 그 소속사를 이제 개인 소속사를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 소속사를 그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흥행 코드를 뭔가를 안고 글로벌 시장이나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속사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박기아 작가님이 이제 아이돌 그룹하고 책도 쓰셨고 많이 가까이서 보셨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인 뭔가 인기를 그 누리면서 그거에 개인 소속사를 이제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돌은 다시 자기 소속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히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 뭔가 인기를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개인 죄송합니다. 개인 소속사를 만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워너원, X1, 아이즈원 뭐 이런 그룹들, JBJ 이런 경우들은 개인 소속사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소속사로 돌아가서 이제 그 회사의 기획에 맞게 이제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경우에 글로벌 적으로 더 큰 인기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래 팀으로 한번 크게 서사로서 부흥을 이뤘던 팀들이잖아요. 단체로 이미 얻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외 팬들은 소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단체로 다 찢어졌을 때 한국에서도 이 팀들은 한 명 한 명씩 나왔을 때는 다시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해외 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팀들한테서 이제 개개인별로 됐을 때 어떤 서사를 이 팀들에게 각각 찾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이스트처럼 굉장히 진한 콘텐츠들이 훌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외 팬들도 진한 콘텐츠들을 좋아하는 한국 팬들을 보면서 아, 이 콘텐츠가 되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되게 멋있는 무대들을 했었구나 하면서 돌려보면서 여전히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커머셜라이제이션의 이제 바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새 팀들로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 팬들조차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팬들을 설득하는 거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K-팝으로 이제 K-팝의 아이돌로 나왔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관심 자체를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돌은 네. 점점 예전에 는 뭔가 그 좀 20대 초반이라든지 뭔가 어린 친구들이 뭔가 소속사에서 소속이 돼서 연습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 세대들 그러니까 뭐 좀 70년대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사실 연습생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연습생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연습생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아까 전에도 뭐 좀 멘탈이라든지 아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연습생을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게 과연 이게 괜찮은 제도인지 물론 뭐 국가적으로 이게 제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소속사에서 뭔가 연습을 하려고 하고 데뷔를 하려고 하면 연습생 과정을 필요한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연습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연습생 제도가 없다면은 지금 같은 퀄리티의 무대가 나올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자명한 거고요.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걸그룹 멤버에게 이제 살을 빼야 한다고 이제 종용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스태프가 이 걸그룹 멤버 한 명을 앉혀놓고 다른 스태프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햄버거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멤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거를 견딜 수 있어야만 너는 살을 뺄 수 있고 그리고 걸그룹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트레이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인권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면서 이제 이거를 연습생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회의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로 쉽게 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많은 K-팝 산업의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자꾸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있을 수 있고 레드벨벳이 있을 수 있고 소녀시대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통제를 해가면서 하는 행동 자체가 제가 아침이라서 계속 목이 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그만뒀을 때의 그 다음의 단계까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설리 씨 같은 사례가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도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 꼭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시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뷰 김창훈 기자입니다. 제가 게임 매체다 보니까 함영철 실장님한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서 좀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개발을 총괄하시는 분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좀 있다라고 하신 거, 그 검은 사막의 경우에는 이제 한창 개발, 지금 이제 개발을 돌아보면 좀 지금 돌아보니까 그 결정이 되게 중요했었다, 혹은 그 결정 덕분에 게임이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런칭 직전까지 그 1대1 거래를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그 토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뭐 정말 밤늦게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 한국에서 무료로 오픈하는데 작업장을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해보자, 그런 결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 오픈할 때 이제 개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뭐 처음에 이제 그 예측해서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운영하다가 아 그냥 하나로 다 묶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 오픈하고 한 7개월 뒤에 묶었잖아요. 그런 결정들은 정말 그 뭔가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안 되었는데. 아, 네네네. 예. 있긴 있어요. 예. 그 이제 흥행할 때 컨텐츠의 힘 자체가 중요하고 이제 고유함과 품질,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품질이야 뭐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검은 사막은 이제 PC 버전 검은 사막을 보면 이 PC 버전만의 이제 MMORPG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은 사막만 그 고유함, 네.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고유함이 어떤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 그 사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네, 칼페온과 발렌시아가 대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각각 그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검은 사막만이 추구하는, 사실 이 정도 서버에 이 정도 MMORPG에서 이런 액션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유한 어떤 성질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투의 액션성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 네, 자체가 네, 아, 고유함이라 자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지금은 개발사에 되게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개발이든 뭐 QA든. 저 방송에도 몇 번 나왔죠. 저희 예, 회사 예. 직원들이. 네. 근데 이게 초기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애초에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 처음에는 한국, 예. 일본, 러시아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 순서로 나갔으니까 외국인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되게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게 그 저희 질문 중에 왜 그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뭐 어려운 용어 하나 있는데 네, 아 근데 그거 보니까 되게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 그 게임에 올비아 채널이라고 성장 채널 있잖아요. 검은 사막에. 근데 그 러시아 나갈 때 이름 바꿨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올비아라는 뜻이 창렬한 뜻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쿠쿠세라는 그 게임 안에 새가 있는데 터키 나갈 때는 또 이름 바꿨고, 거기서 터키에서 또 이상한 뜻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 신경 그러니까 안 쓰고 놓치면은 정말 이상한 이름으로 나가면 영화도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컨텐츠의 디테일한 퀄리티 되게 그 많은 글로벌 전체 유저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도 되게 퀄리티 높여야 되는 점에서 저희 로컬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 40명, 5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외국인 직원 분들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해당되는 하다 보니까 거죠. 글로벌 애초에. 퀄리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많이 늘리게 되었다. 혹시 맨 처음 질문에서 그 1대1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막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이제 작업장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네. 거가 이제 가장 컸다고 네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예. 네, 저는 아이뉴스 24 문영수 기자입니다. 저도 함영철 실장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지스타를 정파업에서 처음 참가하시고 또 신작들도 많이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되게 좀 기대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되게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받는 내부적으로 해외에서 받는 피드백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포르쉐를 언급하시면서 뭔가 글로벌 발표를 되게 좀 세게 하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르긴 합니다만 공개 가능한 선에서 게임들이 좀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좀 공개된 거 이외에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그 자회사가 CCP 게임즈가 있잖아요.
그 CCP 게임즈 그 아이슬란드 분들도 그 저희 신작 지금 내부에서 이제 보면 되게 평가가 좋아서 아 글로벌로 좀 먹힐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지금 이제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발표회 말씀하신 건데 그 뭐 물론 그 정말 베이징과 캐나다랑 그 베를린처럼 그렇게 준비를 동시에 하거나 이럴 정도는 안 되지만 시간대를 그래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좀 어느 정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 유럽은 좀 새벽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지금 구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지금 그 1시간 동안 발표회를 정말 알차게 신작을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그거 좀 고민해가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 네 아직 거기 아까 언급드린 그 P사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뭐 글로벌 동시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신작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건 네, 따로 또 하시죠. 네. 지금 말고 네. 예, 일단 오늘도 시간 제한이 좀 있어서요. 일단 9시이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이든 영화든 K-팝이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가 흥행할 수 있는 요소 코드를 하나씩만 꼽는다면 그게 과연 뭘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리지널리티랑 퀄리티라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거긴 한데 한마디로 알면 정말 모든 걸 다 성공을 시킬 텐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영화에 그래도 무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그냥 유니크하고 보편적인 매력이 다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말고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희노애락의 경험이 강력한 어떤 복합 장르적인 매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2시간을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영 작가님. 네,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K-팝에서인데요. 사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인 포인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지만 BTS의 예가 너무 좋아서 사실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돌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곡 자체는 굉장히 해외 팝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추임새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뮤직비디오 속에 이제 요소들을 아주 동양적인 것들 그리고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들이 아주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거를 따라서 지금 다른 그룹들도 지금 뭐 워너스나 에이티즈 같은 한국 시장 말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조금씩 라이징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그룹들도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국적인 것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전문가들 분들이 오셔서 그 한국 콘텐츠의 흥행 코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딱히 코드 이게 흥행의 코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나 이제 박혜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거를 버리지 않고 이거를 중심으로 많은 그 노력하시는 분들, 뭐 스태프들이나 작가, 영화, 뭐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흥행의 코드라고 하면 열정을 갖고 신의를 갖고 신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것으로 마치고 예. 사실 작가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를 왔어요.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는 안광호라고 하고요. 그 주로 네이버에서 브이라이브 연출, 방송 연출 쪽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워너스나 에이티즈, 뭐 어제 뉴이스트 누방을 하고 네.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생방송으로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저희가 뭐 네이버 쪽에서 이제 네이버 디자이너 분들과 뭐 먹방, 눕방, 배우와 수다, 카우치 토크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사실 해외 팬들 유입도 뭐 셀럽에 따라서 많은 편인데 보통 해외 팬들은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뭐 일본어나 뭐 인도 네. 말로 말씀하시면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방송 흐름이 생방송 안에서 조금 쌍방향 소통이 조금 많아졌으면 하는데 뭐 이번 앨범 어떠세요? 좋아요.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조금 더 관여도를 가질 수 있는 흐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팬들은 뭐 어떠한 니즈가 있을까 이런 아, 우선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네이버 V 라이브에서 베스트 뉴 K-팝이라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주 발매된 K-팝 신보들을 이제 알리는 방송인데 이때 가장 이제 해외 팬들이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자막 달아주세요거든요. 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만큼 이제 브이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생방송으로 이제 서로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팬들이 뭐 베트남어나 인도어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없는 말로 이제 그 다는 내용들이 보면 주로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참 재밌는 게 사랑해와 이름 불러주세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팬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내용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애정을 쏟아붓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아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욕망의 발현으로서 지금 브이라이브가 거의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브이라이브 콘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제가 사실 여기도 적어놨었는데 누가 지금은 유튜브가 중요하다, 넷플릭스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브이라이브가 중요하다 이것보다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케이팝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는 사실은 컨텐츠 플랫폼이고 왜냐면 누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우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막 시스템 저는 사실 자막이 가장 중요한 지금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질문 또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 9차 굿 인터넷 클럽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마련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